안녕하십니까? 자, 공동주택 시설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1편이 건축 구조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이 건축 설비편으로 구성이 돼서 각각 50%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 구조편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난이도로 출제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조 쪽은 조금 학습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장 총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론. 자, 총론 파트는 두 문제 정도가 거의 출제되고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류가, 한 문제는 이런 형태가 출제됩니다. 하중에 대해서 보통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중은 될 수 있으면 맞춰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는 건축 구조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건축 구조. 그러면 각 건축 구조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분류적인 측면, 그러면 구조의 특징적인 측면, 그리고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 분류 또는 힘의 전달,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중 부분은, 이거는 구조 설계 기준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구조 설계 기준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먼저 거기 1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용어 부분이 나와요. 자, 이 용어 부분은 지금 역사상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용어 부분은.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열정은 하중과 건축구조 쪽에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용어 부분에는 간략히 한 몇 가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 부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구조 부재. 자, 구조 부재라는 것은 이라죠. 내력 부분이라고도 해놨습니다. 내력 부분.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으니 기둥, 기초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보고 가서 이렇게 외우지는 마시고요. 이 구조 부재라는 것은 이겁니다. 보통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렇게 안전하게 그 하중이나 힘을 갖다가 지지나 전달할 수 있는 부재를 구조 부재, 이렇게 칭합니다. 구조 부재. 그러면 여러분들 기둥 튼튼해야 되죠? 기초, 힘 전달하자. 이런 것이 전부 다 구조 부재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일비자 붙이면 되는 겁니다. 비구조 부재,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비구조 부재. 그러면 비구조 부재는 하중이나 이런 외력을 지지 전달하지 않는 부재가 비구조 부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하중을 지지를 못합니다. 비구조 부재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것은 구조 부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구조 부재의 대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비내력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칸막이 벽이에요. 칸막이 벽. 그래서 이 칸막이 벽은 비구조 부재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에 내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을 내가 여러 개 실로 나누기 위해서 칸막이를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칸막이 벽은 상부 하중을 지지를 안 해도 관계없죠. 그래서 철거 해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구조 부재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구조부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커튼월입니다. 커튼을. 자, 커튼과 같은 월, 벽체라는 겁니다. 월이 벽입니다. 월이 영어로 벽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커튼월은 과거는 비내력벽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공장 생산된 부재로 외벽을 조립하는 그 비내력 외벽을 우리가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커튼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조부재는 아닌 비구조부재에 속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부재력, 응력의 개념이 나와요. 부재력 또는 응력. 그래서 이제 보통 부재력, 응력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 용어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중이나 외력에 대해서 구조부재의 가상 절단면에 생기는 축 방향력, 힘 모멘트, 전단력, 비틀림 등 어려우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겁니다. 어떤 부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중을 가합니다. 하중을 가하게 되면 자,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겠죠. 그것을 응력이라 보시면 돼요. 부재력 또는 응력 이렇게. 그런데 응력과 우리가 부재력은 같은 단어인데 교수님들은 이 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응력, 부재력보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르는 힘인 압축력을 가했습니다. 압축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단면에서 가상절단면에서 내부에 저항하려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는 압축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압축응력. 그럼 반대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가했다 그러면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지배적 응력 상태죠.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축 부재력 이렇게 보는 거네. 압축 응력 이런 것이 편하기 때문에 법령이나 이런 데 있죠. 설계주 이런 데에서는 부재력이라 쓰고 있지만 실제 용어는 응력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7번이 바로 무엇입니까? 6번과 7번이 자, 수직 부재죠. 자, 벽하고 무엇입니까? 기둥이잖아요. 자, 개념을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벽 부분하고 기둥에서 벽과 기둥은 수직 부재입니다. 수직 부재죠. 그래서 수직 부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 수직 부재는 압축력을 받는 거죠. 누르는 힘인 압축력을 받는. 그래서 이제 추가 부재라고 돼요. 그래서 압축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둥이나 벽체가 인장력을 받으면 누가 잡아 당겨줘야 되죠. 그래서 압축력, 누르는 힘을 받는 거예요. 잡아 당기는 힘은 인장력 개념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우리가 다리를 기억하시면 되죠. 자, 자기 몸무게 때문에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죠. 압축력 때문에. 그래서 압축력을 받는다는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보시면 자, 경량 칸막이 벽에 대해서 서술해 놨습니다. 자중이 1kN/m 제곱미터 이하인 가동성 벽체, 움직이는 벽체 되겠죠. 그래서 가동성 벽체를, 움직일 수 있는 벽체를 우리가 경량 칸막이 벽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kN 개념은 1kN은 약 0.1톤이 되겠죠. 0.1톤이에요. 0.1톤. 그래서 100kg이 되면 100kg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하의 가동성 벽체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경량 칸막이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페이지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하중. 그래서 이 하중적인 측면은 여러분이 정확히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중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하중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자, 보통 작용 시간으로 하중을 나누게 되면 작용 시간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하중 개념이 있고요. 그 반면에 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단기 하중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기 하중. 그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보통 고정 하중이나 하라중은 여기에 속합니다. 장기 하중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장기 하중에는 여기 1번의 고정 하중 개념하고 고정 하중, 그리고 2번에 라이브 로드인 하라중 개념, 적재 하중이라고도 칭하죠. 하라중. 자, 이 두 가지는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기 하중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이런 것들이 단기 하중에 속해죠. 예를 들어서 적설하중. 자,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 이런 것들은 적설하중은 이걸로 봐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단기 하중으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설지역 주어지면 장기 하중으로 봅니다. 다설지역이라는 것은 최심 적설, 최소한 1m 이상 적설 깊이를 유지하는 데가 다설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장기로 볼 수 있지만 기본은 이제 단기 하중으로 봐줍니다. 그리고 자, 지진이죠. 지진 하중 같은 거. 그리고 바람이 영향을 미치는 풍하중. 그리고 외에 충격 하중이나 등등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단기 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장기 하중 중에 자, 고정 하중, 하라중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 하중 개념. 자, 데드로드라고 해서 사하중이라고도 합니다. 사하중. 그래서 이제 1번에 이 고정 하중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하라중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라중 부분하고 구분 좀 하십시오. 하라중. 그러면 라이브 로드인 하라중. 하라중은 적재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나 이런 데 실리는 적재된 사람이나 가구나 이런 물건에 적재되는 하중이 하라중, 라이브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 알아두실 것이 얘는 그래서 구조물 자체의 무게인 구조물의 자중이 바로 고정 하중이죠. 얘는 구조물의 자중이라는 거예요. 자체의 무게, 자중. 초기 이거 가지고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걸 가지고 계속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엔 하라중이나 적설하중, 지진하중에서 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그래서 지금까지입니다. 아직 답이 전혀 안 된 것이 풍하중이에요. 바람. 여러분들도 바람 맞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풍하중에는 아직까지 정답을 한 번도 유도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라중하고 적설하중 그리고 지진하중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4회 시험의 경우도 적설하중이 이제 답이 정답이 됐었죠. 그래서 구조물 자중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반면에 자, 이 하라중은 그래서 건축물이나 또는 구조물을 갖다가 공작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죠. 얘는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에요. 함으로써 이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 라이브 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죠. 여러분들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면 입주하기 전 단계는 고정 하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면서 새로운 장롱도 사시고 무엇도 합니까? 여러분들이 TV도 사고 막 책상 사고 소파 사고 그러죠.
그것들이 전부 다 무슨 하죠? 하라중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도 하라중에 속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유 사용하여서 발생되는 하중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 자, 이 고정하중은 자, 비구조부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비구조부재는 부착 여부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된 우리가 일반적인 비구조부재는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이 부착된 비구조부재는 바로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착된 비구조부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거죠. 부착된 비구조부재가 바로 조적조 칸막이벽이에요. 조적조 칸막이벽은 조적조는 자 어떻게 제작이 된다?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모르타르란 접착제로 쌓아 올라가죠. 그럼 부착을 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그러면 하라중은 부착되지 아니한 것은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부착되지 아니한, 그래서 부착이 안 된 비구조부재는 바로 하라중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부착이 되지 아니한 비구조부재.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했던 가동성 경량 칸막이죠. 앞에서 경량 칸막이. 그래서 이 가동성 경량 칸막이. 자, 경량 칸막이 개념은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본다? 하라중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내에 존재함으로써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은 바로 무엇이다? 부착 여부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마감재적인 측면을 다뤄보면 마감재. 그러면 자, 이 고정하중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마감재. 자, 마감 재료가 이 마감재가 부착이 된 것은 바로 이 고정하중으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욕실의 타일이에요. 욕실의 타일은 부착이 돼야 된다, 부착되지 아니어야 된다? 부착이 돼야 되죠? 그것은 바로 이 고정하중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부착된 마감재는 고정하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타일 같은 거는 여기에 속하겠죠? 타일은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라중적인 측면, 자, 하라중에는 자, 마감재적인 측면이 부착이 안 돼야 돼요. 마감재가 자, 이 부착이 되지 아니한 마감재. 그 부착 안 된 마감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닥에 카페트를 깐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부착이 되지 않았죠. 이런 것은 하라중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라중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사람이나 가구나 물건 등 이런 무게들을 우리가 하라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고정하중의 경우는 이 고정하중은 자, 건축물의 구조의 종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체식 구조들이 이 고정하중이 크죠. 일체식. 그래서 일체식 구조. 보통 일체식 구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고정하중이 자중이 크죠. 고정하중이 큰 대표적인 구조의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의 종류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무게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라중은 자, 건축물의 사용 용도죠. 용도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하라중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입니다. 그 건축물의 이런 용도별 차이가 있는 거죠. 사용 용도별에 따라 이 용도별에 따라 변동폭이 큰 거예요. 변동폭이 크게 자, 변동폭이 있습니다. 변동폭이 있는 거예요. 용도별로. 자,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자, 이 하라중은 달라진다는 개념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용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용도야, 공중 집회 용도야, 주차장 용도에 따라서 하라중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라중은 세부적으로 더 많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고정하중은 하나만 더 추가적 하면, 얘는 장기하중이면서, 저거였죠? 장기하중이면서, 작용 방향에 의해서는 수직하중이죠. 뭐 수직하중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연직하중 이렇게 다뤄도 됩니다. 그러면 하라중도 동일하죠. 장기하중이면서 수직하중이라는 점은 동일한 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때 이제 점유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이었습니다. 이때 하중은 저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죠. 자, 발생할 무엇으로 한다? 그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설계합니다. 그 1번에 나온 거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점유 사용하고 발생되는 하중이라 했죠. 그러면 예상되는 최대로 해야 돼요. 최대로 우리가 해야 돼. 예상되는 최대 값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용되는 하중은 최대로 하고요. 그러면 설계시는 그거에 뭐가 됩니까? 충분히 견디도록 최소값 이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공동주택의 공용지뢰가 5kg per 제곱미터 나오죠.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이 2kg per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것이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용도별 설계시는 자, 용도별 이제 설계를 할 때 설계시는 용도별 바로 최소값을 정합니다. 최소값 이상으로 해야 돼요.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최소값을 적용을 해서 그래서 최소값을 적용해서 설계합니다. 적용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이었다 이거죠. 그 거실이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거실이었다.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등의 그런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실방을 갖다가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실은 2kg 뉴턴 per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 이겁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최소한 이 값 이상이 돼야 돼. 최소 이 값이 최소 값을 의미하고 있다. 이걸 적용해서 안전하게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거실은 이걸로 봅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로 설계를 합니다. 발코니. 그러면 주택의 이 발코니는 그러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실이 2니까 2 곱하기 1.5배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kg 뉴턴 per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3kg 뉴턴.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값이에요. 이것이 최소값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발코니는 최대값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대값. 그러면 이것이 최소값이고 최대는 5kg 뉴턴 per 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돼요. 이거는 이상이고 이거는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입니다. 최대. 최대는 5kN per 제곱미터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보통 거실보다는 발코니가 하라중을 더 큰 값으로 설계합니다. 자, 발코니로 사실 이삿짐이 운반이 되죠. 그래서 발코니는 1.5배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의 내용 보시면 이게 나오죠. 건축 구조물에 등분포 하라중하고 집중 하라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등분포는 이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하중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돼서 작용하는 것, 이것이 등분포예요. 이것이 등분포 개념이고, 자, 집중 하라중은 한 곳에 하중이 집중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중이 집중되는 거, 이것이 집중 하라중이에요. 그럼 이가 집중이고 이것이 등분포예요. 자, 그러면 건축물에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할 때는 자, 그 중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되니까 자, 더 큰 하중 효과에 대해서 설계를 하자는 거예요. 더 큰 하중 효과. 그러면 얘가 더 크게 이걸로 설계하고 등분포가 더 크면 이걸로 설계하자는 거면 더 큰 하중 효과를 발생기 하중에 대해서 설계를 해줘야 된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자, 지붕을 제외한 등분포 하라중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이 이상이 되면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 면적에 대해서 거기 7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6번째 그 면적, 영향 면적을 저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36이라는 거,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영향 면적에 대해서 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 면적. 이것을 저감할 수가 있는 기준은 바로 36제곱미터 면적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자, 영향 면적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영향 면적은 결과적으로 여기 무엇이 있다? 기둥이 있어요. 자, 기둥이 있으면 이제 사방으로 뭐가 나가게 된다? 보가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설치될 겁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보가 이렇게 나가겠죠. 보가 쭉 나가요. 그러면 슬래브가 여기 슬래브, 여기 슬래브, 여기 슬래브 있겠죠? 여기 슬래브, 네 군데 슬래브 있겠죠? 하나겠죠? 그러면 밑에 이제 기초가 있겠죠? 밑에 이제, 기둥 밑에 이제 기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겠죠? 그러면, 자, 기둥과 기초는 이겁니다. 여기에 이 슬래브에 가해지는 부하도 받아야 되죠? 이쪽 슬래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S1이다. 슬래브 1이다. 여기 S2다. 여기 S3다. 그럼 S4다. 그러면 이 기둥과 기초는 사방에서 여기에서 힘이 다 오겠죠? 그래서 부하 면적의 영향 면적은 4배로 봐주면 된다. 그래서 기둥하고 기초는 자, 4배입니다. 영향 면적이 자, 4배로 온다. 부하 면적의 4배로 봐주면 돼. 그래서 사방에서 그 힘이 작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보나 벽체에 대해서는 보는 양쪽 슬래브의 영향을 받죠. 벽체도 자, 현재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서 힘이 작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나 벽체는 부하 면적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슬래브는 바닥판은 그 부하 면적만큼 고려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기출을 안 됐죠. 그래서 기사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기사. 앞에다가 운전하신 분의 성을 따서 김기사, 뭐 이기사, 맞죠? 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보이니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보이십니까? 또는 보이나? 이렇게 물으면 돼. 기사. 이렇게 외우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자, 보의 경우는 이 양쪽, 이 보의 경우는 S4하고 S2 6내부의 면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하 면적의 2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8번은 미리 당겨서 했죠. 여기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하라 중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기본 등본표 하라 중에 표가 나오죠. 이 표가 바로 최소값이 많은데 다 이렇게 삭제하고 일부만 갖다 놓은 거예요.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험은 주택의 거실, 공동주택 거실과 발코니적인 측면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발코니가 거실보다 더 하라 중을 크게 보냐 작게 보냐 이 개념 가지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기 하중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적설 하중에서 이제 단기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하중. 그러면 적설 하중이나 그리고 우리가 봤던 지진 하중이나 풍화 하중 개념은 단기 하중에 속하죠. 단기 하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붕 위에 내리는 눈의 무게가 무엇이 된다? 적설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단기 하중으로 봐주면 된다. 그래서 적설 하중. 그러면 다슬 지역이라고 주어지지 않으면 적설 하중은 단기 하중입니다.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 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적설하중은 기본적으로 이런 적설하중 계산할 때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측면을 꼭 기억해.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이거죠. 제형 기간적인 측면을 언급을 한 겁니다. 5번 가지고. 지상적설의 기본값은 제형 기간은 100년에 대한 거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형기간은 100년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제형기간은. 그래서 보통 저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죠. 기후와 관련된 것은 제형기간을 100년으로 잡고 있다. 그러면 풍화중하고 이 적설하중이 제형기간이 100년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적설하중에 대해서는 지붕의 형상에 영향을 받죠. 지붕의 형상이나 또는 경사도 있죠. 기울기. 이런 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사도, 기울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적설은 설계할 때. 그러면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느냐, 평지붕으로 하느냐, 또는 공면지붕하느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경사도를 가파르게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에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지상 적설한 기본값을 기준해서 여러 가지 개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곱으로 산정된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5번의 뒤쪽에 최소 지상 적설하중이 나옵니다. 자, 최소 지상 적설하중 값은 0.5kNm/제곱미터로 봐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최소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경우는 우리가 벽면도 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간혹가다가 이렇게 경사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건물을 축조를 했어요.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여기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자, 이 벽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벽면은 적설하중을 고려를 하셔야 돼. 이런 경우는 이 적설하중을 고려를 우리 해서 설계해 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진 하중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직하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적설하중은 우리가 수직하중, 연직하중으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진하중. 지진하중 개념하고 풍하중 개념은 이것은 수직하중이 아니죠. 그래서 5번에 나오는 이제 저것이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제 풍하중 개념이 나죠. 풍하중. 풍하중하고 이것은 5번의 풍하중 개념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평하중으로 설계된다 이렇게 보면 돼. 수평하중. 행력 개념이죠. 수평하중으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과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지진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진력. 그래서 초창기 가지고 많이 되죠. 지진력 또는 지진하중. 지진력은 고정하중하고 플러스 적지하중, 하라중이죠. 적지하중. 두 개 합에다가 수평 진도를 곱해서 계산한 것이 지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불필요한 무게가 증가되면 지진력, 지진하중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물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가속도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죠. 지진력은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 가속도를 곱해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무게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지진력, 지진하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지진하중 반응 수정 계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반응 수정 계수. 이걸 꼭 공부하시고, 반응 수정 계수. 자, 반응 수정 계수는 무엇을 반응 수정 계수? 건축물 구조물의 연성 정도에 따라서 그 수치를 부여한 것이 반응 수정 계수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크다는 것은 잘 무엇이다? 이게 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수정 계수가 연성이 좋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 수정 계수하고 이 지진 하중은 반비례 관계예요.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네. 반응 수정 계수하고 지진 하중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반응 수정 계수가 크면 지진 하중 감소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적조 우리가 벽체 있죠. 내력벽의 경우는 반응 수정 계수가 1.5밖에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 특 전단벽 이런 경우는 5가 됩니다. 그런데 철골조래 가세골조, 편신 가세골 이런 거는 반응 수준 7, 8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진에 잘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수정 계수는 밑면 전단열 계산할 때 분모에 내려오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서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진을 다루는 기술, 내진 기술에는 기본적으로 저것이죠. 내진, 재진, 면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0회 때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중간 단계에서는 그 2번의 내진 설계 개념 가지고 언급이 됐어요. 3번 이런 거 가지고 반력으로 작용하는 무게가 적을수록 지진력이 적기 때문에 이 하중이 커지면 지진력이 커지죠. 그래서 불필요한 구조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라는 이 개념 가지고 언급됐다가 자, 최근의 흐름은 자, 18페이지 보시면 내진 설계 구조 시스템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진 구조 설계 시스템에 보시면 자, 건물 골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내력벽 방식, 모멘트 골조 방식, 연성 모멘트 골조, 이중 골조, 전단벽 골조 상호 시스템이 나죠. 이런 것이 내진 설계 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3번부터 볼게. 모멘트 골조 방식. 자, 모멘트 골조 방식이라는 것은 행력, 거기에 대해서 했죠. 수직 하중과 행력을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라멘 골조가, 원래 라멘 골조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로 구성된 이 구조를 라멘 골조라고 했죠.
그럼 라멘 골조 저항하는 것이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모멘트. 그러면 옛날에 보통 5층에서 10층 사이에 가구 구도심에 빌딩 지을 때 사용된 것이 모멘트 골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과 행력을 이 라멘 골조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번에 연성 모멘트 골조는 자, 이 행력에 대한 저항력을 정해서 이 접합부 있죠? 접합부의 연성 능력을 증가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성 능력이 없으면 뚝 부러지잖아. 사람도 보면 이거죠? 연성 능력이 좋아야지 이렇게 채도도 잘하고 잘 굽히고 그러고 힘도 좋고 그러는데 이렇게 허리를 떡 하니까 뻑 소리 나는 사람들 한 방에 가죠? 이건 연성 능력이 부족하죠. 그럼 지진에 못 견딥니다. 뭐 흔들리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접합부 연성을 증가한 것이 보통 무슨 골조? 연성 모멘트 골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 골조 방식에 대해서는 골조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진력에 대해서 25% 이상을 앞에서 배웠던 5번의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중 골조 방식. 그래서 25% 이상을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을 해야 돼요. 나머지를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하는 게 이중 골조 방식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뭐다? 내력벽 방식. 이 내력벽 방식은 2번에 이것을 뭐 전단벽이라고도 하죠. 내력벽 또는 전단벽. 뭐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걸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앞전 시험의 경우는 전단벽을 쓴 겁니다. 내력벽 방식. 자, 내력벽 방식은 수직 하중과 행력, 수평, 지진력을 벽체가 분담하는데 그 벽이 전단벽이라는 겁니다. 전단벽. 전단벽은 행력, 수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전단벽이라고 칭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자, 1번에 건물골조 방식이 나옵니다. 자, 건물골조 방식은 자, 딱 구분돼서 받는 거예요. 수직 하중은 우리가 배웠던 고정하중이나 적설하중 이런 거 있죠. 할하중이죠. 이 수직 하중은 건축물 입체 골조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입체 골조는 기둥포, 슬래브로 구성돼서 쫙 올라간 거 있죠. 바닥판으로 쫙 올라간 그게 입체 골조. 그것이 분담을 해주고 지진 하중이죠. 수평적인 지진 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분단을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분담하고 그다음에 수평 하중인 지진은 전단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건물 골조 방식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엔 종합 문제의 지문 개념상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내력벽, 전단벽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중 골조하고 그리고 6번에 오는 전단벽 골조 상호 시스템 이 세 가지 지문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 나왔던 것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특히 건물 골조 방식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6번에 전단벽 골조 상호 시스템 나오죠. 자, 전단벽하고 골조가 상호 작용을 고려해서 강성에 비례해서 강성은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됐을 때 거기 저항하려고 이제 힘이 생길 때 이제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 했겠죠. 어떤 외력을 가해 가지고 우리가 힘을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성은 이해가 안 되면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성에 비례해서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분담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조합한 구조 시스템을 전단벽 골조 상호 시스템이다 또는 구조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화중, 바람이죠. 바람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풍화중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풍화중도 수평하중 행력으로 설계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풍화중은 주 골조가 있겠죠. 주뼈대에 있는 골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풍화중 개념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죠. 이 지붕이 영향을 받죠. 우리 여러분들 지붕 여기에 뭐 하신 분들은 바람만 불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장재,
옷을 어떤 걸 입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외장재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심해 둘 거. 자, 여기에서는 자, 이겁니다. 풍화 중에서는 자, 계산식들이 전부 다 곱해서 구합니다. 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반비례 요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비례 관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반비례 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곱하여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3번의 뒤에 문장도 보십시오. 풍화중은 각각의 설계 풍합에다가 유효 수합 면적을 바로 받는 면적인 유효 수합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합하는 거 없습니다. 나누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곱하여서 산정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통상적인 건축물에서 자, 지붕의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해서 산정합니다. 최고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화중은 산정을 합니다.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7번에 보시면 나오죠. 풍화중의 설계 속도압은 자, 원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설계 속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설계 속도압은 2분의 1에 곱하기 공기 밀도에다가 기호로는 안 쓸게 한글로 써드릴게. 풍속의 제곱입니다. 풍속의 제곱이에요. 자, 이게 식입니다. 설계 속도압 구하는 게. 그래서 반비례 관계 요소가 없다. 전부 다 비례 관계에 속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나왔다. 그럼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 풍속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해 줍니다. 건물의 중요도 계수도 고려해 주고 지형 계수도 고려를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 지형, 그래서 이 풍화중은 어떤 지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형. 얘는 지형의 영향을 받고 그 반면에 이 지진은 집안의 종류의 영향을 받죠. 이거는 집안의 종류의 영향을 받아요.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 집안일 때 지진이 더 정폭됩니다. 특히 사질 집안 같은 집안의 종류의 영향, 토질의 종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풍화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적설화중 지붕의 형상이죠. 형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1차 시는 이 부분을 정확히 공부했었죠. 용어 부분적인 측면하고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중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한 문제 그저 맞춥니다. 정확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